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쉽게 전달해드리는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역시나 진행을 맡은 자바 읽어주는 남자 아빠곰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베어메탈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사빠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네, 신년 들어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다음 주는 벌써 설 명절입니다. 전 요즘 그 스타트업 분들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이런 비즈니스를 이렇게도 하고 있구나. 참 신기해하면서 듣고 있는데 참 대단들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이민년을 맞아 호랑이 기운으로 더욱 스타트업들도 번창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우리 방송이 좀 더 유명해져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동영상과 관련된 처리가 필요한 회사들은 이 저장이라든지 그 아웃바운드 트래픽 비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그 OCI를 모르다 보니까 그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부담을 하거나 걱정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데는 OCI 전환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한데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차주에 OCI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도입 검토라도 해보실 수 있도록 세미나도 그 회사에서 해볼 생각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오라클 비주얼 빌더 소식입니다. 오라클에서 모바일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호스팅하는 주요 도구이자 플랫폼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궁금합니다. 민수 아빠님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비주얼 빌더 업데이트 소식은 민수 아빠가 전달하겠습니다. 오라클에서는요, 최소한의 코드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로코드라는 분야에 대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기존의 오라클의 로코드 서비스 기술이라고 하면 에이펙스가 가장 먼저 떠오실 텐데요. 이번에 또 하나의 비주얼 빌더라는 로코드 기술이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라클 비주얼 빌더는요, 그 모바일 및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요, 호스팅하기 위한 선언적인 클라우드 개발 환경입니다. 그 REST 기반 서비스에 데이터를 쉽게 액세스하고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재사용 가능한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다수를 제공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각적인 디자인으로 반응형 웹 애플리케이션 혹은 모바일 앱을 만들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개발 환경, 그리고 배포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요. 빠른 개발과 그리고 효율적인 그런 개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오라클 비주얼 빌더의 특징입니다. 오라클 비주얼 빌더는요, 오라클이 공개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인 오라클 젯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UI 컴포넌트를 제공합니다. 웹 구성 요소에 대한 표준화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컴포넌트를 오라클 젯 컴포넌트로 제공하기 때문에요. 개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라클 앱스, 그 오라클 ERP 서비스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는 UI 개발에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OCI에서는요, 로코드 개발 환경으로 오라클 에이펙스와 오라클 비주얼 빌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비스를 이용해서요, OCI 클라우드 워크로드를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발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은 요새 핫한 MySQL에 대한 소식이네요. 베어메탈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베어메탈입니다. 오늘 소식은 MySQL의 새로운 버전 출시와 함께 역시나 오라클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MDS에서도 동일한 버전이 동시에 지원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목과 같이 MySQL의 신규 릴리즈인 8.0.28이 발표가 되었고요. 이전 2021년 10월 버전인 8.0.27에 이어서 정확히 석 달 뒤인 1월 18일에 새로운 버전인 28 버전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저희 곰돌스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MySQL의 온프레미스와 동일한 기능, 버전, 또 일자로 오라클 클라우드 상에서도 똑같이 MySQL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MySQL 8.0.28에 바뀐 내용에 대한 것은 이 mysql.com의 릴리즈 노출을 참고하시면서 각 카테고리별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오른쪽 QR코드를 이용하셔서 MySQL 릴리즈 노트 사이트로 가실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다음으로는 OCI상에서 MySQL을 생성하는 모습을 한번 캡처해 보았는데요. 왼쪽 화면처럼 새롭게 생성 중인 MDS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마존 웹 서비스와 비교하기 위해서 동일한 프리티어에서 이 RDS 서비스 중 MySQL을 생성하는 것을 오른쪽에 한번 캡처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OCI의 경우 간략한 정보 몇 개 입력으로 간단하게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그리고 간단하고 쉬운 구성의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사용할 수 있고요. 쉬운 HA 구성이라든가 분석형 히드웨이브 사용 등과 같은 이 다양한 기능 활용과 구성상의 장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데이터베이스 생성할 때 이게 버전을 선택할 수가 없는 점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물론 해당 서비스가 관리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생성 시에 이게 최신 버전 적용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특별히 어떤 특정 버전을 선택하고 싶은 고객에게는 뭔가 이 아쉬운 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오른쪽 AWS의 경우는요, 이 곰돌이 녹화 시점인 2022년 1월 23일자 기준으로 아직 최신 버전인 8.0.28이 적용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8.0.27이 가장 최신 버전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에디션은 이제 커뮤니티 에디션을 사용한다는 그런 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이 5점대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 버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고요. 또 제가 맨 밑에 한번 보니까 이렇게 월별 추정 요금 같이 이 대략적인 비용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백업 스토리지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디스크 IO에 대한 비용, 아웃바운드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정보도 같이 잘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상으로 간략한 비교와 함께 이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새로운 버전 소식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소식은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에서 사용자 키를 이용한 부트, 블록, 볼륨에 대한 암호화에 대한 내용이네요. 곰돌이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이번 소식은 OK에서 사용자 관리 키로 부트 볼륨과 블록 볼륨에 대해서 암호화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블록 볼륨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오라클에서 관리되는 암호화 키를 사용해서 항상 이 부트 볼륨을 암호화하고 또 유휴 볼륨의 데이터를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VM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노드 풀을 프로비저닝 할 때 이제는 볼트 서비스에서 직접 관리되는 자체 마스터 암호화 키를 사용해서 저장 중인 또는 전송 중인 워커 노드의 부팅 볼륨을 암호화할 수 있다는 그런 옵션이 제공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관리에 자체 마스터 암호화 키를 사용하는 경우에 저장 데이터 또는 전송 중 암호화 두 가지 모두에 동일한 키가 사용되고요. PVC에 대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의 PVC 지원을 소개하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용자 관리의 암호화 키를 등록하려면 당연히 사전에 볼트 서비스에 대한 볼트와 키를 미리 생성해 두어야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적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키는 이미 미리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OK 클러스터를 만들 때 노드 풀의 생성 옵션에서 전송 중 암호화에 대한 사용 체크 항목과 사용자 관리 암호화 키에 대한 사용 옵션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정하지 않을 때는 오라클 매니지드 키로 기본적으로 암호화가 되고요. 데이터 암호화와 관련된 특정 규정 준수 요구사항이 있는 고객이라면 전송 중 암호화와 사용자 관리 키 암호화를 이렇게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했으면 미리 만들어진 볼트와 키를 그림과 같이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워커 노드가 사용하는 부트 볼륨에 대해서는 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고요. 다음으로 블록 볼륨에 대한 암호화를
사용자 관리 키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이 Persistent Volume Claim, PVC 지원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때는 파일 스토리지 타입이 Persistent Volume으로 사용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죠. 동일한 방식으로 블록 볼륨을 Persistent Volume으로 지정을 하는데 이때 사용자 관리 키를 스토리지 클래스로 등록해 주는 것이 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토리지 클래스를 보기와 같이 생성을 하는데요. 이름을 주고 프로비저너에 blockvolume.csi.oraclecloud.com을 어태치먼트 타입에는 파라버츄라이즈도 설정을 했습니다. 아이스카시로 연결 또한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 사용자 키에 대한 OCID를 카피를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리클레임 팔르시는 삭제될 때 함께 제거될 수 있도록 딜리트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PVC를 만듭니다. 스토리지 클래스 네임에 앞서 스토리지 클래스 생성 당시의 이름을 지정하고 사용될 블록 스토리지의 사이즈 등의 정보를 함께 기입해서 PVC를 보기와 같이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파드를 생성하는데요. 예제에서는 엔진엑스를 생성하는 내용이고요. 중요한 점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클레임 네임에 앞서 만든 PVC의 클레임 네임을 주면 사용자 관리 키로 암호화된 블록 볼륨을 어태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OK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리전과 볼륨 그룹 복제와 관련된 새 소식도 있네요. 계속해서 곰돌이님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이번 소식은 블록 볼륨에서의 새 소식인데요. 이제부터 블록 볼륨 서비스에서 볼륨 그룹을 다른 지역으로 자동으로 비동기식의 리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에 크로스 리전 볼륨 리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리플리케이션은 무엇보다 DR 적용 시에 매우 유용한 기능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백업을 통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한번 이동했다가 다시 블록으로 리스토어하는 그런 과정보다는 훨씬 빠르게 복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점이 특징입니다. 무엇보다도 리플리케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 복구 지점 목표, 이 RPO를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는 그런 점이죠. 1시간 이내라고 기술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는 훨씬 빈번합니다. 볼륨의 크기나 개수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동기화되는 빈도는 확인 결과 평균 15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 다음으로 작년 8월 달에 소개된 크로스 리전 볼륨 그룹 백업 카피라는 게 있습니다. 볼륨 그룹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이 볼륨들의 집합을 하나의 논리적으로 그룹화해서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규칙으로 백업을 할 수 있다면 낮게 별도의 볼륨들을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게 빠르게 관리가 가능하겠죠. 처음에는 이 기능이 리전 간의 백업 복제가 아닌 데이터 센터 내에서 복원이 되다가 이후에 정해진 백업 정책에 따라서 DR 센터가 있는 다른 리전으로 백업본을 전송하는 기능이 나왔었죠. 오늘 새롭게 나온 이 기능은요. 볼륨 그룹 백업이 카피되는 방식이 아니라 볼륨 그룹 자체가 백업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다른 리전으로 리플리케이션 되는 기능입니다. 백업의 정책에서 가장 빈도가 빠른 건 데일리죠. 길게는 약 24시간의 RPO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OCI의 백업은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향하게 되어 있는데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짧은 RPO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업무라면 백업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비즈니스 중요도상 데이터 동기화가 시급한 그리고 복구가 시급한 그런 경우에는 지금 소개드리는 크로스 리전의 볼륨 그룹의 리플리케이션 직접 할 수 있다라면은 상당히 DR에서 주요한 옵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블록 스토리지 메뉴에서 볼륨 그룹 레플리카가 새로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설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볼륨 그룹을 생성할 때의 화면입니다. 볼륨 그룹을 생성할 때 여러 개의 볼륨을 추가해서 그룹화한 다음에 크로스 리전 리플리케이션 항목이 뒤에 새로 생긴 걸 볼 수가 있고요.
사용을 클릭을 하고 타겟 리전과 타겟 AD 그리고 리플리케이션 네임은 기본적으로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컨펌 버튼을 체크만 하면 설정은 완료가 됩니다. 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DR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복제 방법 중에서 볼륨 그룹을 자동으로 리플리케이션 할 수 있다는 그런 옵션이 생겼기 때문에 DR 아키텍처 구성 시에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리전 간의 볼륨 그룹 리플리케이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은 XRCC 기반 자율 전용 데이터베이스인 ADB-D에 대한 자동 페일오버 기능에 대한 소식입니다. 베어메탈님이 설명 준비해 주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베어메탈입니다. 아빠곰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XRCC 기반 자율 전용 데이터베이스인 ADB-D에서 데이터 가드를 구성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이 프라이머리, 세컨드, 그러니까 스탠바이로 DR을 구성한 상황에서 이 프라이머리의 자율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 이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서비스를 스탠바이로 넘겨주는 자동 페일오버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기능이 FSF5라고 말하는 패스트 스타트 페일오버 기능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 자동 페일오버를 옵션으로 제공한다는 것이고요. 이 기능은 자율 데이터 가드인 오토노머스 데이터 가드를 구성한 후에 이네이블을 하거나 디세이블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옵션으로 둔 이유는요, 어떤 고객은 자동 페일오버보다는 본인들이 직접 상태를 확인하고 수작업으로 옮기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이 자동으로 서비스를 옮겨주면 다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데이터베이스가 이 다른 리전으로, DR 리전으로 서비스를 옮겨가는 경우가 매우 크리티컬한 그런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온프레미스 상에서의 이 DR 구성에 있어서의 경우에서도 제가 아는 그 대기업 고객분들 대부분은 이런 자동으로 넘어가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아직도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 이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아마 각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기능에 대한 배경이 되는 기초 지식 몇 가지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첫 번째는 오토노머스 데이터 가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데이터 가드는 알겠는데 오토노머스 데이터 가드는 또 뭐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 ADG라고 우리가 이제 액티브 데이터 가드랑 또 약자로 보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될 거고요. 아주 쉽게 설명드린다고 한다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데이터 가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용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잘못 이해가 되면 마치 자동 데이터 가드 기능이 온프레미스라든가 다른 VM, VM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데이터 가드를 자동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부분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자율 데이터베이스인 ADW, ATP, ADJ 등과 같은 ADB 주 데이터베이스와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 구성과 관리를 이제 데이터 가드로 자동으로 하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기능은 2020년 7월에 ADB 쉐어드, 그다음에 10월에는 ADB 데이터 그러니까 데디케이트에 적용된 이 오래전부터 적용된 기능입니다. 왼쪽 아래 그림에서 자동 페일오버 기능을 이용하면 이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에 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다른 AD라든가 그다음 다른 리전으로 이 스탠바이가 프라이머리로 전환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이후 이 원래 주센터 장애가 이제 복구가 되어지면 다시 HA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설명은 오라클 개발자 포스트의 이 관련 사이트와
클라우드 문서 사이트를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URL은 하기에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더불어서 몇 가지 사항을 마저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노머스 데이터 가드와 관련된 몇 가지 또 개념과 특징들인데요. 우선 이 스위치 오버와 페일 오버의 차이점을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요. 두 가지는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 오버는 정상적인 운영 환경에 있어서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로, 그러니까 저희가 스탠바이로 구성된 이 피어 데이터베이스의 서로 간의 역할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프라이머리인 주 데이터베이스와 그다음에 세컨더리인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이 롤을 임의적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건 이제 보통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 패치 작업을 한다든가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이런 운영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페일오버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바로 이 장애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 데이터베이스인 프라이머리가 사용이 불가한 장애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이제 스탠바이로 넘어가면서 주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이 이제 함께 넘어가는 그러한 것이죠. 이건 이제 수동으로 넘길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으로 넘어가게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기회에 이 두 가지 용어를 꼭 구분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오토매틱 페일오버, 이것이 이 최대 가용성 모드와 최대 성능 모드에서 사용되어진다고 하고요. 아래 보시면 이제 최대 가용성 모드의 경우에는 이 제로 데이터 로스인 데이터 유실이 없는 것을 보증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성능 모드의 경우에는 이 패스트 스타트 페일오버를 위한 이 지연 시간이 30초가 필요하다라는 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각각의 이 특징들을 잘 살피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레그 타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앞서도 곰돌이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아마 용어가 나와 있을 텐데요. RTO와 RPO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RTO는 재복구 시간 목표를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장애를 복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장애가 발생되고 나서 정상 서비스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그러한 최대 소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시간은 역시나 짧으면 좋겠죠. 만약에 RTO가 1시간이다라는 것은 장애 복구를 위해서 최대 1시간 이내가 소요가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RTO 동안에는 물론 이 고객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겠죠. 자율 데이터 가드, 그러니까 오토노머스 데이터 가드에는 도큐먼트에 보면은요, 수초에서 2분까지의 RTO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다른 하나는 RPO인데요. 이 부분은 재복구에 대한 시점 목표입니다. 오늘 만약 점심시간에 장애가 나서 위의 경우처럼 RTO 1시간으로 해서 1시간 동안 안에 복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1시간 또는 또 그 이상의 데이터가 유실이 일어날 수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데이터 유실에 대한 목표가 RPO이기 때문에 이 최대한 이런 것들이 손실 없게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 자율 데이터 가드, 오토노머스 데이터 가드는 니어 제로 RPO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위에 자동이 아닌 그런 수동으로 운영되는 그런 데이터 가드의 경우에는요, RTO는 2분으로 같지만 RPO는 5분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두 가지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짧게 가져가는 게 운영상으로 좋겠지만 역시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비용과 관련이 있게 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오토노머스 데이터 가드와 관련된 주제로 해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 키워드들을 한번 다시 짚어봤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라벨링 관련 V2 릴리즈 소식입니다. 민수 아빠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OCI 데이터의 레이블링 업데이트 소식은요, 민수 아빠가 요약하겠습니다. OCI 데이터 레이블링 서비스는요, 머신러닝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머신러닝을 위해서 레이블을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OCI 데이터 레이블링 서비스는요, 아마존의 세이지메이커의 그라운드 스토리지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OCI 데이터 레이블링 서비스는요, 2021년 10월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고요. 이번에 버전 2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준비한 데이터셋을요,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외부에 익스포트하는 기능이 개선이 됐고요. 자연어 처리에 대한 레이블링 지정 기능이 개선됐습니다. 이 중에서도요, 중첩 개체명 인식이라고 하는데요. Nested Named Entity Recognition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Nested NER이라고 하는데요. Nested NER에 대한 어노테이션 설정 기능이 개폭 개선됐습니다. 추가로 테라폼으로 데이터 레이블링 서비스를 설정하는 기능이 추가가 돼서요. 전체적인 프로세스의 자동화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기능은 현재 OCI AI 서비스와 OCI 데이터 사이언스에 통합돼서요. 데이터 분석 환경 효율화에 기여하는 업데이트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업데이트에 대한 정리를 요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엑사 CS 관련 소식입니다. 베어메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베어메탈입니다. 오늘 내용은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인 엑사CS의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요. 짧지만 많은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데이터 가드로 구성되어진 엑사CS의 그 주 데이터베이스에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요. 이에 대한 DG 연결, 그러니까 DG 어소시에이션과 또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이렇게 리크리에이트 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전제사항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이 적용이 되려면 엑사CS가 새로운 리소스 모델 기반에서 운영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곰돌이에서요, 엑사CS의 뉴 리소스 모델에 대한 내용이랑 변경사항을 곰돌스 31회차에서 발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CI 콘솔상에서 이제 VM이라든가 BM, 엑사CS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에 대한 내용은 2020년부터 만들어진 오래된 기능입니다. 여기에 DG 어소시에이션에서의 이제 업그레이드 기능이 추가된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에는 운영에 있어서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주는 주요한 기능 업데이트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뉴스라서 짧게 언급하고 정리하는 것으로서 제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오라클 새로 입사하신 분들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입사 시험 준비하면서 OCI 읽어주는 곰도스 정말 잘 봤었다고 준비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방송이 입사에 도움이 되었다는 소식 정말 반가웠고요. 또 오라클 지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계속 스타트업들과 OCI라는 테마로 도움 필요한 스타트업에 도움이 되었던 사례도 같이 만들고 또 방송에서 소개하는 자리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에서 기존 온프라미스 넘기는 것도 OCI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비용 부담 크게 느껴지는 스타트업들도 OCI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설명을 듣고 궁금하시다고 생각되는 질문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으로 OCI 읽어주는 곰돌스 36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CI 읽어주는 곰돌스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아빠곰 베어메탈. 민수 아빠. 곰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